편안하게 듣는 옛날 이야기 고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상이 하루 만에 바뀐 총각. 옛날 옛적에 의령 고을에 있는 노첨지의 지전장 공방에는 아침 일찍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전장이란 종이를 만드는 장은을 말하는데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삶아 두드린 후 맑은 물에 우려내어 섬유를 고르게 떠서 천년이 가도 썩지 않는 종이를 만드는 그런 명성이 높은 바로 노첨지의 공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의 일이었는데 주인 노첨지가 일이 밀려 집에도 못 가고 지전방에 딸린 방에서 자고 난 뒤 일찍 일어나 공방 안을 둘러보는데 웬 비렁뱅이 차림의 소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강아지처럼 삐쩍 마른 그 소년은 화덕 옆에서 자고 난 거적을 치우더니 빗자루를 들고 그 자리를 막 쓸려는 참인 듯 보였습니다. 노첨지가 천천히 다가가자 소년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놀라 쩔쩔매는 소년을 향해 노첨지는 부드럽게 말했지요.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잤으나 소재하는 걸 보니 경우는 바르구나. 그러자 소년은 진땀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소년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소년 영복이는 공방에서 눌러 살며 허드렛 일을 거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을 지피고 풀무지를 하며 밤에는 한지의 틀밥을 나르는 일을 했으나 날이 갈수록 성실한 근성과 야무진 손재주가 드러났습니다. 노첨진의 지전방은 의령에서도 알짜배기 가게였습니다. 노첨지가 만드는 한지의 질이 가장 좋았고 지전 기술이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의 종이는 비싸도 한양 세도가 집에서 혼례를 올릴 때 반드시 혼수 목록에 들어가야 했지요. 당나무 껍질을 우리는 비법과 한지를 끼는 기술의 마지막 핵심의 비밀은 노첨지 혼자만 알고 있었고 또 하나 거기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도 극 비밀이었습니다. 일꾼들이 10명 되지만 최고급 한지를 만드는 마지막 마무리는 늘 노첨지가 손수했습니다. 그렇게 영복이는 이곳 노첨지 공방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초벌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거지로 연명했던 소년 영복이었지만 공방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이젠 앳된 티가 벗겨졌지요. 영복이의 봄바탕이 드러나니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어깨는 떡 벌어지고 키가 훌쩍 커 장정이 되었는데 영리하고 성실하여 공방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무를 언제 베어야 좋은 성우가 나오고 얼마나 삶아야 잡티가 빠지고 어떤 물에서 얼마나 두드려야 오래가는 종이가 되는지는 모두 장인의 눈과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노첨지는 영복이를 가르치되 종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술은 결코 쉽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기술은 알려준다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전장의 비밀이 집안 대대로만 전수되었고 외부 사람은 감히 그 비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영복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기술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심때만 되면 영복이는 바속구리 지게를 지고 밤마장쯤 떨어진 노첨진의 집에 가서 일꾼들 모두의 점심 밥상을 지어 날랐는데 그 일은 늘 그의 몫이었지요. 노첨진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의령 장터에는 관상가 허도사가 유명했습니다. 관상 보는 실력이 용한 허도사는 항상 같은 자리, 넓은 담벼락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는 또 특별한 능력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사람의 관상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정사 문제나 큰 운명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무모한 기운이 나타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영복이는 기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점심때만 되면 바소쿠리 지게를 지고 밤마장쯤 떨어진 노첨진의 지대가 점심밥상을 지고 날랐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라 힘 좋고 몸 좋은 영복이가 도맡아 한 일이 계속 되어온 것입니다. 그날도 무척이나 더운 여름 한낮이었습니다. 영복이는 종이를 삶아내는 뜨거운 용로에서 당나무 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바소쿠리를 지고 주인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영복이가 마당에 들어서자 마침 부엌에서 노첨지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땀 좀 봐. 비 오듯 틀리네. 영보가 여기 우물가에 와서 등목하거라. 바가지를 들고 우물가로 온 노첨지 아내가 땀범벅이 된 영복이가 윗옷을 벗고 등을 보이자 물 한 바가지를 시원하게 끼얹었습니다. 아유, 시원하지? 영복이는 얼떨결에 물을 맞으며 허리를 숙여 엎드리자 마님은 그의 떡 벌어진 어깨와 사내다운 체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벗은 영복이의 등에 우물물을 퍼부으며 예전의 소년 영복이가 아니라 어느새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그의 탄탄한 근육과 넓은 어깨 그리고 남자다운 체취를 가까이 하다 보니 노첨지 아내는 어느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첨지 아내도 부엌에서 점심 장만하느라 땀이 흠뻑 젖은 옷이 달라붙어 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본 적 없던 영복이는 주인 아내의 아름다운 몸매를 보고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평소에 영복이에게 맛있는 것도 먹으라 주며 늘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녀는 노첨지가 두 번째로 맞아들인 재취였는데 고운 용모와 얌전한 성품으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지요. 노첨지와 나이차가 거의 20살 가까이 되며 아직 32~33살 밖에 안 되는 젊고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첨지 아내가 매끄러운 손바닥으로 덥석 영복이 등을 문지르고 또 앞가슴팍도 문질러주니 영복이의 마음은 그야말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노첨지 아내도 영복이의 바지가 갑자기 솟아오르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영복이가 이젠 더 이상 거지 소년이 아니라 장부로 자란 사내라는 걸 실감했지요. 그날 이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영복이가 점심밥을 가지러 갈 때마다 노첨지 아내는 눈웃음 치며 살갑게 맞이해 세심하게 챙겨주었는데 몸에 좋다는 하수옥 뿌리를 별도로 영복이 바지춤에 찔러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영복이 또한 노첨지 아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만 하면 그저 몸과 마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 마침내 둘은 우물 옆 토란밭에서 금지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치마를 깔고 둘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듯 뜨겁게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 차린 영복이는 뒤로 돌아서서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며 울먹였지요.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나에게 적선을 한 게야. 나는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랐어. 어쩔 줄 모르는 영복이는 점심상을 지고 불이 나게 지전방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담벼락 그늘에 앉아있던 허도사가 지나가는 영복이를 불러세웠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잠깐 서보게나. 예? 자네 관상이 변했구먼. 순간 영복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마님과의 일이 들킨 게 아닌가? 얼굴이 창백해진 영복이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도사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영복이의 이마와 눈매, 코와 입술에
미묘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매 눈으로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처음 자네를 봤을 때만 해도 굶주린 들쥐 같은 상이었네. 그런데 지금은 눈빛이 번쩍이고 광대뼈가 올라갔으며 코끝이 살아있네. 이런 건 큰 변화를 겪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법이지. 그게 무슨 뜻이온지? 관상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지. 자네는 큰 불길을 지나온 듯한 상으로 변했네. 그 불길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겠네만 분명 자네의 팔자는 달라질 걸세. 영복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불길, 혹시 마님과의 일이 곧 들통나 화를 불러온다는 뜻인가? 깜짝 놀란 영복이는 관상과 영감을 피해 뒤도 안 보고 주전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복이는 가슴이 떨리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영감님이 내가 마님과 한 일을 알아챘나 보구나. 그런 일을 하면 관상이 변하는가? 관상으로도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모양인가? 그날 밤 영복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은 허도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에 말이죠. 관상이 변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나쁜 짓을 하면 얼굴에 흔적이 남는다는 말인가? 큰 불길을 지나왔다는 건 또 뭐지? 수없이 되뇌이며 온갖 생각을 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우선 영감의 입막음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낮 시간에 틈을 내서 차매를 한 보따리 안고 관상가 영감님에게 갔습니다. 영복이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보따리만 내밀었습니다. 영감님, 더운데 참외 좀 드십시오. 고맙네. 자네 얼굴 좀 들어보게. 그런데 자네 왜 이리 두려운 눈을 하고 있나? 정말 제 관상이 나쁜 쪽으로 변한 겁니까? 영복이가 푹 숙였던 고개를 들자 잠시 동안 빤히 쳐다보던 허도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니네, 나쁜 게 아니라 큰 복이 들어오는 상이란 거네. 자네 눈빛이 살아난 건 이제야 자기 운명을 찾은 까닭이지. 자네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어. 굶주린 아이의 눈빛에서 이제는 자기 운명을 붙잡은 사내의 눈빛이 되었어. 코끝이 살아나고 입술이 돋았고 이마가 넓어졌는데 이런 것은 천하의 기운을 품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법이지. 정녕 그렇습니까? 자네는 곧 횡재수를 만나 팔자가 바뀔 기회야. 그 횡재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자네 곁에 있는 사람과 얽힌 인연일 것이네. 하지만 그 전에 큰 시련이 하나 있을 걸세. 천리만은 반드시 험한 산을 넘어야 명마가 되는 법이니. 토란밭에서 일어났던 일이 들통난 것이 아니란 걸 눈치챈 영복이는 한숨 놓고 나서 물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주고 금은달에 세경 명품 받는 놈이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칩니까요? 허도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주인 위해 일하지만 주인은 자네를 위해 일한다네. 좀 어렵지? 그러나 그 말의 참뜻을 곧 알게 될 것이야. 그날 밤 영복이는 또 하얗게 밤을 지새며 관상가의 말만 곱씹었습니다. 주인은 자네를 위해 일하네. 주인은 자네를 위해 일하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영복이는 발목을 삐었다는 핑계를 대고는 점심지게를 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노첨지 아내와의 만남이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연로한 노첨지는 장질부사에 걸리게 되어 백약이 무효하고 피골이 상접해지며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죽음을 예감한 노첨지는 영복이를 불러앉혀놓고 용을 써서 힘주며 말했지요. 나는 너가 내 곁에 있어 늘 든든했다. 영복이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저 한지 만드는 장인이었지.
하지만 너와 시간을 같이 하면서 진짜 내 인생의 보람을 찾았어. 성실하게 나의 오른팔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해주었으니 내 모든 기술의 비밀을 내게 물려주마. 가장 중요한 건 천년 종이가 되려면 당나무를 삶을 때 반드시 이 약재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말아라. 노첨지는 당나무 껍질을 우리는 비법과 한지를 뜨는 기술, 그 외의 소중한 비밀을 영복이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는 그렇게 한지의 비밀을 전수하고 이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날을 치른 뒤 영복이는 관상가 허도사 영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전에 제 관상이 변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다 혹시 주인마님 때문입니까? 관상가 허도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의 관상이 변한 건 자네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네. 남의 그늘에서 허드렛 일만 하던 자네가 이제 가문의 비법을 이어받아 한 고장의 장인이 되었으니 그 빛이 얼굴에 드러난 것일세. 저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노첨지 어르신께 늘 죄송한 마음 가득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말게나. 소중한 인연이라면 죄를 덮을 수도 있는 법이네. 다만 기억하게. 운명이 바뀐 것은 자네의 재주 있는 손과 노력으로 흘린 땀 때문이지 그 어떤 여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노첨지의 1년 상을 마친 뒤 과부가 된 마님은 영복이를 집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제가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 이 지전방을 더욱 잘 키우고 싶습니다. 예, 부족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첨지 어르신의 유지를 받들어 꼭 그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거지였던 영복이는 이제 지전장의 비법을 이어받은 장인으로, 그리고 또 주인마님의 서방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허도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영복이는 진정한 사랑과 기술을 모두 얻었고 이젠 조선 최고의 한지 장인이 될 것이야. 그로부터 몇 년 후 영복이와 그녀가 함께 운영하는 공방은 조선 8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사랑으로 만든 한지는 임금님께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품질이 되었습니다. 허도사는 여전히 넓은 담벼락 아래에서 관상을 봐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성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네. 영복이는 거제에서 장인으로, 하인의 신분에서 한 집안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영복이의 삶은 관상쟁이의 말대로 결국 바뀌었지요. 옛날 현인들께서 말씀하셨지요. 관상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 그 팔자를 바꾼 건 하늘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성실함과 사랑의 불씨라고 말입니다. 영복이의 관상이 변했던 것은 단지 얼굴의 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된 그의 삶 자체가 바뀐 것이지요. 매일의 성실함과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관상을 바꾸고 팔자를 바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잘 참나. 옛날 어느 마을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에 부스럼이 나서 늘 극적극적하는 부스럼쟁이 김극적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머리에 부스럼이 끊이지 않아 하루 종일 머리를 긁어대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그의 손톱은 머리를 긁느라 뭉툭해졌고 어디를 가든 극적극적 소리가 따라다녔지요. 또 한 사람은 눈병이 심해 늘 눈곱과 파리떼에 시달리는 눈곱쟁이 박팔이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늘 끈적한 눈곱이 나와 파리들이 잔뜩 모여들었고
하루 종일 파리 쫓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은 늘 공중에서 파리를 쫓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시사철 계절과 상관없이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코울릭에 이 콧물이 있었습니다. 눈에 콧물이 줄줄 흘러내려 훌쩍이며 늘 소매로 코를 닦아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매는 콧물이 말라붙어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였지요. 겨울엔 콧물이 얼어서 콧수염처럼 매달리고 여름엔 밥에 뚝뚝 떨어져 사람들이 밥상에서 기겁했습니다. 이 세 친구는 마을에서 화제거리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딱하게 여겼지요. 아이고, 저 김극적이 또 긁고 있네. 박파리는 오늘도 파리 떼와 전쟁 중이구만. 이 콧물이는 소매로 하도 닦아 코밑이 뻘거네. 하지만 정작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흉은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헐뜯기가 일쑤였습니다. 김극적이는 박파리를 보기만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박파리! 너 그 더러운 눈곱 좀 어떻게 해봐. 파리들이 네 주변에만 잔뜩 꼬여서 우리까지 괴롭히잖아. 박파리는 옆에 있는 이 콧무리를 손가락질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에구, 저 코울릭의 꼴 좀 봐라. 소매 끝이 아주 시무렇게 굳었구먼. 저 누런 소매를 빨래터 아주머니가 보면 기절할 걸세. 콧물이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겠어? 정말 지저분해 죽겠다. 이 콧무리는 김극적이와 박파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흥, 둘 다 꼴불견일세. 내가 보기에 너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 줄래? 머리 긁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보다 더 시끄럽네. 너는 하루 종일 머리만 긁고 있으니 하얀 비듬이 사방으로 날려서 공기가 온통 지저분해져. 아무리 가려워도 좀 참을 수는 없는 거야? 또 너는 눈곱 좀 안 끼게 좀 어떻게 해봐. 파리가 달려들지 않게 왜 못하는 거야? 정말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늘 서로 흉만 보니 동네 아이들까지 쫓아다니며 파리 아저씨, 콧물 아저씨, 극적 아저씨 이렇게 불러댈 때마다 세 사람이 분통을 터트릴라 치면 동네 사람들이 한심해서 말했지요. 셋이 모이면 꼭 걔들 싸움판 개판이구먼 그랴. 어느 날 세 사람이 또 만나게 되자 아니나 다를까 또 말싸움 끝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이젠 우리 내기를 한번 해보면 어때? 누가 제일 의지력이 강해서 자기 버릇을 오래 참고 버티나 내기해보세. 내기? 무슨 내기? 어떻게? 간단해. 우리 각자가 가장 하고 싶은 행동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규칙이 있어. 말은 해도 되지만 손을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게 규칙이야. 나는 머리 긁는 거, 박파리는 파리 쫓는 거, 이 콧무리는 코 닦는 거를 절대 손대지 말고 참는 거야. 어때? 그거 아주 흥미로운데. 그런 말은 해도 되는데 손은 움직이면 지는 거네? 누가 가장 오래 참기구만. 맞아.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다들 알겠지? 그리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한테 한 달 동안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는 거야. 세 친구 모두 찬성하며 각자 자기가 이길 거라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버릇은 정말 더러워 보였지만 자신의 버릇은 그냥 작은 습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이튿날 아침 세 친구는 마을 한가운데 정자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를 악물고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기가 시작되고 5분도 안 되었는데 세 친구들은 괜한 일을 시작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후회해도 늦었다는 걸 알고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세 사람의 몰골은 점점 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극적이 부스럼쟁이는 머리 속이 가렵다 못해 머리칼이 들썩들썩하며 머리가 간지러워 미칠 것 같았지요. 부스럼이 있는 부분이 화끈거리고 간지러워서 참기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견뎠습니다.
박파리 눈곱쟁이는 파리떼가 눈 주변에 검은 안경테처럼 둘러앉았는데 새파리들이 눈곱 냄새를 맡고 더욱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꿀벌까지 날아와 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죽을 상이었지만 그도 꾹 참았지요. 이 콧물이 코올리게는 콧물이 턱 밑까지 줄줄 흘러 올챙이 꼬리처럼 매달렸는데 입술에도 콧물이 흘러들어가 짠맛이 났지만 그도 참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깔깔 웃었습니다. 저 아저씨 코 밑에 누에고치가 매달렸어. 1시간쯤 지나자 새 친구들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김극적이는 머리를 긁고 싶은 욕구 때문에 온몸을 비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규칙을 지켜야 하니 손으로는 절대 머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박파리는 파리떼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파리들이 코와 입에까지 들어가려고 해서 입을 꽉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어야 했지요. 눈을 뜨기는커녕 감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콧물이는 콧물이 가슴팍까지 흘러내려 옷이 완전히 젖어버리자 냄새가 심해져 파리들이 박파리 쪽에서 콧물 냄새 나는 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시간이 지나자 세 친구 모두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김극적이는 온몸이 빨갛게 두드러기까지 올라왔는데 머릿속 가려움이 더 심해지자 온몸까지 가려웠습니다. 박파리는 파리떼 때문에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파리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마치 파리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 숨쉬기도 힘들었지요. 이 콧물이는 콧물 때문에 옷이 완전히 젖어서 물벼락 맞은 것 같았습니다. 콧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발밑에 웅덩이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 모두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지요. 도저히 못 참겠던 김극적 부스럼쟁이가 꾀를 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말이야. 사슴 한 마리가 숲속에서 껑충껑충 뛰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사슴 머리가 이상했어. 여기에도 뿔이 나고 저기에도 뿔이 나고 또 이쪽에도 뿔이 났었어. 김극적이는 사슴뿔이 난 자리를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으로 머리를 긁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큰 사슴의 뿔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달렸더라면서 뿔 달린 곳을 가리키는 척 슬쩍 머리를 긁으니 순간 김극적이는 시원해서 눈이 번쩍 떠지며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사슴 얘기하는구나 하고 쏘가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콧물 코올리게도 참을 수 없어 꾀를 냈습니다. 아, 그래. 그 사슴이 내 앞을 지나쳐 도망가는데 마침 포수가 사냥을 나온 거야. 그 포수가 사슴을 잡으려고 활을 당기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이 콧물이는 활을 당기는 신용을 하며 손으로 자연스럽게 코를 훌쩍거리며 닦아냈습니다. 아, 그 시원함이란. 역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고 아이들만 킥킥거렸습니다. 두 친구가 영리하게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본 박파리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박파리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자네들 이야기는 모두 그럴듯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뭐? 사실 뒷산에서 사슴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나는 절대로 자네들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이야. 사슴, 거짓말 마시게. 내가 보기엔 다 헛소리야, 헛소리. 박파리는 고개를 좌우로 격렬하게 흔들면서 손으로 공중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반박하며 몸짓을 크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파리떼를 모조리 쫓아버리고 있었지요.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괴로운 고비를 넘기면서 모두 속으로 살았다 하고 안도했습니다. 세 친구는 서로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아, 정말 김극적이는 영리하구나. 이 콧물이도 정말 재치가 있어.
박파리의 연기력은 정말 최고야.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했지만 동시에 규칙을 다 어겼기에 승부는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내기를 통해 세 친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극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우리 서로 괴로움에 처해 있었는데 괜히 상대방만 헐뜯으며 흉만 보고 있었네. 박파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건데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콧무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줬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야. 그날 이후로 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극적이가 머리가 너무 가려워할 때는 박파리와 이콧무리가 긁어주었고, 박파리의 눈에 파리가 너무 많이 모여들 때는 김극적이와 이콧무리가 부채질을 해주었지요. 이콧무리의 콧물이 너무 많이 날 때는 두 친구가 깨끗한 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친구의 우정을 본 마을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 친구를 보니 우리도 서로 도와야겠구나. 그래, 남의 흉을 보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좋겠어. 마을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고 서로 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극적이는 박파리가 알려준 특별한 약초를 바르니 머리 부스럼이 많이 나아졌지요. 이콧무리는 김극적이가 만들어준 마늘과 생강을 넣은 주머니를 목에 걸고 다니니 콧물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박파리는 이콧무리가 가져다준 특별한 연고를 발라서 눈병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지요. 그 뒤로도 그들은 서로 흉-험을 따지지 않고 계속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극적이는 마을의 약초 전문가가 되었고, 박파리는 마을의 파리가 낄 수 없게 청결을 자랑하는 청소 전문가가 되었으며, 이콧무리는 민감한 코의 상태로 날씨 변화를 미리 느끼는 신체 반응을 이용하여 마을의 날씨 예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세 친구는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서로 친하게 지냈고 이 우정은 대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남의 허물만 보지 말고 내 허물부터 살펴라.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단점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야기고수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옛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